책 읽는 소울입니다. 안개꽃이 가득합니다. 소년이 온다의 표지는 왜 하얀 안개꽃일까? 궁금해 꽃말을 찾아봅니다. 순수한 마음, 사랑의 결실, 그리고 죽음. 하얀 안개꽃일 수밖에 없는 책의 표지였습니다. 소년이 온다는 총 6개의 장과 작가의 에필로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장마다 달라지는 주인공들, 시점의 독특함, 눈 시리게 아름다운 문체 속에 마음 저리게 그려지는 고통들이 책을 멈추게 하고 또 계속 읽게 했습니다. 이 소설의 중심 주인공은 15살 중학교 3학년인 동호입니다. 동호는 실존 인물을 모티프로 하고 있습니다. 6장에서 동호 어머니는 말합니다. 동호는 젖먹이적 유난히 방긋 웃기를 잘하고 그늘보다 꽃이 많이 핀 밝은 곳으로 가자고 엄마 손을 끌던 아이라고. 어린 새. 동호는 동호집 사랑채에 사는 친구 정대와 며칠째 돌아오지 않는 정미 누나를 찾으러 다닙니다. 광장으로 많은 사람들이 행진하던 대여 속에서 정대는 총을 맞고 모로 넘어집니다. 동호는 무서워 달리다 담벼락에 붙어섭니다. 쓰러진 수십 명의 사람들 속에서 정대의 하늘색 체육복 바지가 얼핏 보인 것 같아 뛰쳐나가려 하지만 옆에 있던 아저씨가 붙듭니다. 높은 건물마다 배치된 저격수들이 움직이는 사람들을 향해 계속 총을 쏩니다. 동호는 보았습니다. 무장 군인들이 성경을 든 남자에게 멈추지 않고 곤봉을 내리칠 때 사람의 팔이 어떤 것인지, 사람의 허리, 사람의 다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군인들이 앞쪽의 시신들을 끌고 갑니다. 동호는 죄책감에 휩싸이며 정대의 시신을 찾아 병원과 도청을 찾아갑니다. 그곳에서 대학교 1학년인 진수형, 수피아 여고 3학년인 은숙 누나, 양장점 미싱사인 선주 누나와 한조가 되어 시신 수습을 도와주게 됩니다. 은숙 누나와 선주 누나는 처참한 시신들의 피 묻은 얼굴을 닦아내고 굽은 팔들을 바르게 합니다. 반투명한 창자들을 뱃속에 집어넣다 말고 뛰쳐나가 토하곤 합니다. 동호는 성별, 옷 등의 인적사항을 장부에 기록하고 흰 천을 덮습니다. 시신 곁에 양초를 켜놓습니다. 시신을 찾는 유족들이 오면 흰 천을 열어 죽은 몸들을 보여주는 일을 합니다. 가장 바빠 보이는 진수영은 인적사항을 벽보에 써붙이고 태극기를 구해오고 필요한 물품들을 구해옵니다. 동호는 궁금합니다. 군인들이 죽인 사람들에게 왜 애국가를 불러주는 건지, 왜 태극기로 관을 감싸는 건지, 마치 나라가 그들을 죽인 게 아니라는 듯이. 은숙 누나가 대답합니다.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잖아. 권력을 잡으려고. 한낮에 사람들을 찌르고 총을 쐈잖아. 그 사람들을 어떻게 나라라고 부를 수 있겠니? 작가는 1장에서 동호를 너라고 지칭합니다. 지난 겨울 외할머니의 임종을 너는 떠올린다.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눈을 감고 있던 외할머니 얼굴에서 새 같은 무언가가 문득 빠져나갔다. 지금 상무관에 있는 사람들의 혼도 갑자기 새처럼 몸을 빠져나갔을까? 놀란 그 새들은 어디 있을까? 사람이 죽으면 빠져나가는 어린 새는 그게 무슨 날개같이 파닥이기도 할까? 촛불의 가장자리를 흔들리게 할까?
계엄군이 다시 들어온다는 날입니다. 엄마와 작은 형이 동호를 데리고 가기 위해 몇 번이나 찾아오고 누나들과 형들이 이젠 돌아가라고 설득합니다. 하지만 동호는 상무관에 남습니다. 아무것도 용서할 수 없어서 동호 자신까지도. 2장 검은 숨. 2장의 주인공은 죽은 정대입니다. 정대는 나로 지칭됩니다. 우리들의 몸은 열십자로 겹겹이 포개져 있었어. 내 배 위에 모르는 아저씨의 몸이 90도로 가로질러 놓였고 아저씨의 배 위에 모르는 형의 몸이 다시 90도로 가로질러 놓였어. 내 얼굴에 그 형의 머리카락이 닿았어. 그 형의 오금이 내 맨발에 걸쳐졌어. 그 모든 걸 내가 볼 수 있었던 건 내 몸 곁에 바짝 붙어 어른거리고 있었기 때문이야. 군인들은 정대와 죽은 사람들을 트럭에 실어갑니다. 정대는 피를 너무 쏟아내 심장이 멈췄고 심장이 멈춘 뒤로도 계속 피를 쏟아내 습자지같이 얇고 투명한 얼굴이 낯설게 보였습니다. 군인들은 공터 뒤 덤불숲에 다시 열십자로 차곡차곡 몸들을 쌓아 올립니다. 정대의 몸은 아래에서 두 번째에 끼어 납작하게 짓눌립니다. 혼들은 서로에게 다가가지만 서로 볼 수도 대화도 할 수 없습니다. 서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만은 느낄 수 있습니다. 정대는 동호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누나만을 생각하다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느낍니다. 누나가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차디찬 방아쇠를 생각해. 그걸 당긴 따뜻한 손가락을 생각해. 나를 조준한 눈을 생각해. 쏘라고 명령한 사람의 눈을 생각해. 군인들은 죽은 이들의 몸에 기름을 뿌리고 마른 덤불에 불을 붙여 힘껏 던집니다. 불길이 치솟습니다. 씩씩 뿜어져 나오는 검은 연기는 죽은 이들의 썩은 몸이 내쉬는 숨 같았습니다. 폭약 소리가 들립니다. 그때 정대는 동호가 죽었다는 것을 느낍니다. 3장 7개의 뺨. 3장의 주인공은 은숙 누나입니다. 3장에서 은숙은 그녀로 지칭됩니다. 작은 출판사에서 일을 하는 은숙은 수배 중인 번역자의 원고를 받고 수정사항을 확인하는 일을 맡습니다. 그리고 끌려가 7대의 뺨을 맞습니다. 목이 뒤로 꺾이도록 같은 자리를 연달아 세게 맞아 실핏줄이 터지고 오른쪽 얼굴이 계속 부풀어 오릅니다. 평범한 얼굴의 사내가 첫 뺨을 때렸을 때 은숙은 소리 내지도 몸을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사내가 멈추기를 그만 때리기를 기다렸습니다. 다시 때리겠구나 생각하며 두 눈을 깜빡일 때 짧게 감은 눈꺼풀 속에 6월의 분수대가 떠올랐습니다. 19살의 그녀가 공중전화로 도청 민원실에 전화합니다. 어떻게 벌써 분수대에서 물이 나옵니까? 무슨 축제라고 물이 나옵니까? 얼마나 됐다고? 어떻게 벌써 그럴 수 있습니까? 은숙은 화장을 하지 않습니다. 화사한 옷도, 높은 구두도, 향수도 뿌리지 않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은숙은 허기를 느낍니다. 먹는다는 것에 치욕을 느낍니다. 지난 5년 동안 끈질기게 은숙을 괴롭혀 온 것이 바로 허기를 느끼며 음식 앞에서 입맛이 도는 것입니다. 은숙이 처음부터 살아남으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2층 작은 방에서 여자들은 토론 중이었습니다. 우리도 총을 받아야 한다고, 한 사람이라도 더 같이 싸워야 한다고. 선주 언니는 총을 받겠다고 합니다.
11시경 진수 오빠가 노크를 하고 들어와 아침까지 가두방송 해주실 3분만 있으면 된다고 나머지는 집으로 돌아가 달라고 설득합니다. 그녀에게 영혼이 있었다면 그때 부서졌습니다. 진수 오빠가 여자들에게 인사하기 위해 웃어 보였을 때, 그들의 뒷모습을 얼어붙은 듯 지켜보았을 때, 아니 도청을 나오기 전 동호를 봤을 때 이미 부서졌습니다. 하늘색 체육복 위에 아직 어린애 같은 좁은 어깨에 총을 맨 동호를 발견하고 은숙은 놀라 불렀습니다. 동호야, 왜 집에 안 갔어? 외사촌이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간 은숙은 마침내 도청 쪽에서 총이 들렸을 때 계단으로 날쌔게 달아나던 동호를 떠올립니다. 은숙은 서 선생의 희곡집을 검열받기 위해 시청에 갑니다. 보안사 군복을 입은 담당자가 제출한 가제본을 다시 돌려줄 때 가제본의 대부분이 먹줄과 잉크에 담근 롤러로 페이지 전체가 검게 지워져 있습니다. 은숙은 서 선생의 연극을 보러 갑니다. 검역가에서 삭제한 대사들이 배우들의 입에서 흘러나오면 서 선생은 어떻게 될까 생각합니다. 무대 중앙에 흰 무명치마를 입은 여인이 있습니다. 무대 왼편과 오른편에는 사람 크기의 해골을 업고 남자들이 중앙으로 다가옵니다. 여인은 말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아니, 소리 없이 입술을 달짝이고 있습니다. 은숙은 입술의 모양을 읽습니다. 당신이 죽은 뒤 장례식을 치르지 못해 내 삶이 장례식이 되었습니다. 눈부신 조명이 객석 사이로 쏟아져 내려오자 11~12살 어린 소년이 조그만 해골의 머리를 추운 듯 가슴에 끌어안고 있습니다. 은숙이 소리내지 않고 부릅니다. 동호야, 내가 죽은 뒤 장례식을 치르지 못해 내 삶이 장례식이 되었다. 내가 방수 모포에 쌓여 청소차에 실려간 뒤에 용서할 수 없는 물줄기가 번쩍이며 분수대에서 뿜어져 나온 뒤 어디서나 사원의 불빛이 타고 있었다. 봄에 피는 꽃들 속에, 눈송이들 속에, 날마다 찾아오는 저녁들 속에 다 쓴 음료수병에 내가 꽂은 양초 불꽃들이. 제4장 쇠와 피. 4장의 주인공은 진수와 같이 수감되었던 시민군인 나입니다. 날마다 모나미 검정 볼펜을 손가락 사이 끼우고 비틉니다. 피와 진물이, 나중엔 하얀 뼈가 들여다 보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더 깊게 볼펜을 끼우고 짓이깁니다. 내가 어떻게 대답하든 소총의 개머리판이 얼굴을 향해 날아들고 등과 허리를 밟고 군화로 정강이를 짓이깁니다.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걸, 내 삶의 어떤 것도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허용되는 건 오직 미칠 듯한 통증, 오줌똥을 지리도록 끔찍한 통증뿐이라는 것을 말하려는 듯. 조사실에서 방으로 돌아오면 100명 가까운 남자들이 빈 공간 없이 앉아 정자를 하고 정면의 철장을 똑바로 바라봐야 합니다. 눈동자만 움직여도 담뱃불로 지져버리겠다고 한 하사가 말했고, 본보기 삼아 실제로 한 중년 남자의 눈꺼풀을 담뱃불로 문지릅니다. 오줌이라도 받아 마시고 싶은 동물적인 갈증, 갑자기 졸게 될지 모른다는 공포, 그들이 내 눈꺼풀에 담뱃불을 문지를 거라는 공포, 그리고 배고픔을 기억합니다. 꺼진 눈덩이에, 이마에, 정수리에 끈질기게 달라붙어 있던 배고픔. 나는 김진수가 마지막 밤에 남을 거라곤 생각 못했습니다. 상황실장이 김진수에게
여자들을 도청 밖으로 데려다 주라고 맡긴 건 유난히 가냘프게 생긴 그 친구가 돌아오지 않아도 좋다는 생각이었을 거라고 짐작합니다. 그러나 짐작과 달리 김진수는 30분이 채 지나지 않아 돌아옵니다. 조그맣고 맑은 얼굴에 알밤처럼 머리를 깎은 중학생이 어느 사이 소파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아까 가라고 하지 않았어? 너도 간다고 하지 않았어? 김진수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집니다. 화내지 마요, 형. 적당한 때 너는 항복해라. 알겠지? 항복하라고. 손들고 나가는 애를 죽이진 않을 거야. 처음부터 상황실장은 우리 목표가 버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날이 밝을 때까지만, 수십만의 시민이 분수대 앞으로 모일 때까지만, 군인들이 압도적으로 강하다는 걸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힘만큼이나 강렬한 무언가가 나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양심.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그겁니다. 그날 밤 누구도 죽이지 않습니다. 계단을 올라온 군인들이 어둠 속에서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 조의 누구도 방아쇠를 당기지 않습니다. 방아쇠를 당기면 사람이 죽는다는 걸 알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린 쏠 수 없는 총을 가진 아이들이었습니다. 군인들의 명령대로 2층 복도에 머리를 박고 있던 우리들은 동틀 무렵 도청 마당으로 끌려 내려갑니다. 한 흥분한 장교가 한 사람씩 군화로 등을 밟고 흙바닥에 머리를 박게 하며 욕설을 퍼붓습니다. 내가 소회의실 캐비넷에 숨으라고 명령했던 5명의 어린 학생들이 2층에서 두 손을 들고 내려온 건 그때입니다. 저 새끼들 봐라. 김준수의 등을 밟고 있던 장교가 M16을 들어 조준했습니다. 망설이지 않고 학생들에게 총을 갈겼습니다. 학생 대표의 말대로 우리가 예비군 훈련소의 총기를 도청 로비에 쌓아놓고 깨끗이 철수했다면 그들은 시민들에게 총구를 겨뤘을지도 모릅니다. 체포 당시 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6월까지 차례로 석방되고 이른바 극렬분자, 총기 소지자들만 상무대에 남습니다. 비녀꽂기, 통닭구이, 물고문, 전기고문. 헐떡이는 1초와 1초 사이 손톱과 발톱 속으로 송곳을 꽂아 넣을 때 숨 들이쉬고 뱉고 제발 그만 잘못했습니다. 신음 1초와 1초 사이 다시 비명 몸이 사라져 주기를 지금 제발 지금 내 몸이 지워지기를. 이제 그들이 원하는 것은 실제로 일어난 일들의 세목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거짓 자백뿐입니다. 하루에 2차례씩 닷새 동안 재판이 열립니다. 그들은 장전한 소총을 들고 자세가 바르지 않은 사람의 머리를 개머리판으로 칩니다. 재판소 밖에서 가을 풀벌레가 울고 있습니다. 그날 아침 새로 받은 세제 냄새가 풍기는 깨끗한 푸른색 수의를 입고 나는 즉석 총살이란 말을 곰곰이 생각합니다. 지나간 여름이 삶이었다면, 피고름과 땀으로 얼룩진 몸뚱이가 삶이었다면, 아무리 신음해도 흐르지 않던 1초들이 치욕적인 허기 속에서 쉰 콩나물을 씹던 순간이 삶이었다면, 죽음은 그 모든 걸 한꺼번에 지우는 깨끗한 붓질 같은 것이리라. 나는 9년형을, 김진수는 7년형을 언도받습니다. 그러나 이듬해 우리 모두를 특사로 석방합니다. 그 제목들이 부조리하다고 자백하듯. 나는 진수와 이따금만다 함께 술을 마십니다. 하루하루의 불명과 악몽, 하루하루의 진통제와 수면 유도제 속에서 우리를 경멸합니다. 우리들 몸속에 그 여름의 교사실이 있습니다. 어느 날 김진수가 말합니다. 그러니까 형, 영혼이란 건 아무것도 아닌 건가? 아니,
그건 무슨 유리 같은 건가? 유리는 투명하고 깨지기 쉽지. 그게 유리의 본성이지. 그러니까 유리로 만든 물건은 조심해서 다뤄야 하는 거지. 금이 가거나 부서지면 못 쓰게 되니까. 버려야 하니까. 예전엔 우린 깨지지 않은 유리를 갖고 있었지. 그게 유리인지 뭔지 확인도 안 해본 단단하고 투명한 진짜였지. 그러니까 우린 부서지면서 우리가 영혼을 갖고 있다는 걸 보여준 거지. 진짜 유리로 만들어진 인간이었던 걸 증명한 거야. 석 달 후 김진수는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5장 밤의 눈동자. 5장의 주인공은 선주 누나입니다. 작가는 임선주를 당신이라고 지칭합니다. 선주는 올해로 만 43세. 말없이 일만 하는 선주를 후배들은 대체로 어려워합니다. 10년 전 봄 이 단체의 사무실로 옮겨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윤의 전화를 받습니다. 선주는 논문의 주제와 심리부검의 초점으로 삼았다는 시민군의 이름을 듣고 인터뷰를 거절합니다. 이듬해 윤은 논문을 보내왔지만 선주는 보지 않습니다. 10년이 지나 다시 전화한 윤은 인터뷰했던 10명 중 2사람이 목숨을 끊어 이제 8명이 남았다고 선주가 책의 8번째 증언자가 되어달라고 합니다. 폭력의 경험을 열흘이란 짧은 항쟁 기간으로 국한할 수 없다고. 체르노비의 피폭이 지나간 것이 아니라 몇십 년에 걸쳐 계속되고 있는 것과 같다고. 10년 후에도 후속 논문을 쓰고 싶다고. 기억해달라고 윤은 말합니다. 직면하고 증언해달라고.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30cm 나무자가 자궁 끝까지 수십 번 후벼 들어왔다고 증언할 수 있는가? 소총 개머리판이 자궁 입구를 찍고 짓이겼다고 증언할 수 있는가? 하혈이 멈추지 않아 쇼크를 일으킨 당신을 그들이 통합병원에 데려가 수술받게 했다고 증언할 수 있는가? 2년 동안 그 하혈이 계속되었다고. 혈전이 나팔관을 막아 영구히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되었다고 증언할 수 있는가? 석방된 뒤 선주는 죽기 위해 그 도시에 다시 갑니다. 일주일에 2번 경찰이 찾아오는 걸 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언뜻 그 도시는 변한 게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모든 게 변했습니다. 가톨릭 센터 외벽에 방금 학생들이 붙여놓고 간 사진들을 들여다봤을 때 선주는 재빨리 사진 한 장을 뜯어 둘둘 말아서 쥐고 걷습니다. 완전히 혼자가 됐을 때 사진을 펼칩니다. 도청 앞마당에 모로 누워 총격의 반동으로 팔다리가 엇갈린, 얼굴과 가슴은 하늘을, 2 다리는 벌린 채 땅을 향하고 옆구리가 뒤틀려 마지막 순간의 고통을 보여주는 동호를 봅니다. 선주는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그 순간 너가 날 살렸어. 삽시간에 내 피를 끓게 해 펄펄 되살리게 했어.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고통의 힘, 분노의 힘으로. 오래전 동호와 은숙의 대화를 선주는 기억합니다. 왜 태극기로 감싸느냐고. 태극기로, 고작 그걸로 감싸보려던 거야. 우린 도륙된 고깃덩어리가 아니어야 하니까 필사적으로 묵념을 하고 애국가를 부른 거야. 선주는 젖은 수건을 문고리에 걸어두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겨울이 갈 때까지 더 이상 물수건이 필요 없는 봄이 된 뒤에도 그 소리가 문 쪽에서 들립니다. 그때마다 선주는 어둠을 향해 묻습니다. 누구야? 누가 오는 거야? 누가 이렇게 가벼운 걸음으로 걸어오는 거야? 6장 꽃핀 쪽으로.
자식을 가슴에 묻은 어머니의 마음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을까요? 중학교 학생증에서 사진만 오려갖고 지갑 속에 넣어놨다. 아무도 찾아올 일 없는 새벽에 하얀 습자지로 여러 번 접어 싸놓은 내 얼굴을 펼쳐본다. 아무도 엿들을 사람이 없지만은 가만 부른다. 동호야. 여기까지 소년이 온다의 요약이었습니다. 국가의 거대한 폭력과 그 고통의 트라우마로 삶이 장례식이 된 이들의 아픔은 읽는 내내 저에게 눈으로 마음으로 전해지고 함께 아팠습니다. 노벨 문학상 강연에서 한강 작가는 말합니다. 인간은 어떻게 이렇게 폭력적이고 동시에 인간은 어떻게 이토록 압도적인 폭력의 반대편에 설 수 있는가? 그러면서 작가의 내면적 질문 중 하나였던 현재가 과거를 도울 수 있는가? 산 자가 죽은 자를 구할 수 있는가의 질문은 이렇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 작가는 소년이 온다에서 폭력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폭력과 고통을 덮지 말고 마주보고 충분히 아파하며 끌어안을 때 아픈 역사가 이렇게 아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으니까요. 참혹과 존엄 사이를 건너 현재가 된 소년이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잊지 말라고, 그리고 사랑으로 시작하라고.